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고 이승철 경정님을 비롯한 순직 경찰관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과 이를 비롯한 경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며칠 전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하면서 이웃은 더 자주 오가고 더 자주 만나며 소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경찰 지휘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작년 한 해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된 1년이었습니다. 작년 초 불법계엄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탄핵되는 등 매우 큰 이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모든 경찰관들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집회라든가 캄보디아 등 초국가 범죄,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과 같이 까다로운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부 2년 차가 됐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다양한 범죄와 사고들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와 같이 민생 침해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또 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유포나 또 산업재해 수사와 같이 과거에는 이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도 경찰의 책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휘부 회의에서도 수차례 강조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선거 경비와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 역시 올해 경찰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손잡고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고유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경찰 지휘부에서부터 현장 일선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민생 침해 사건, 또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취임 초 제일 먼저 경찰국부터 폐지한 데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는 경찰청뿐 아니라 경찰 산하 기관이 세 곳 출석해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산하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세 기관의 업무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업무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친숙한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면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분석이라든가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경찰 공제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찰관 전현직 경찰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경찰관의 행복이 우리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만큼 무척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는 총포류 등의 기술 지원, 또 안전성 시험과 같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총포 관련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협회의 중요성도 역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기관 역시 많은 역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에는 현재 이 모두 발언까지는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께 이 녹화된 파일이 모두 공개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찰청과 새 산하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있는지 잘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중심 국정 운영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과 또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 만큼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무대행님과 기관장님들의 보고를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바쁘신 국정 현안 속에서도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찰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새로이 출발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조치와 함께 경찰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려울 것만 같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산업재해, 허위 정보와 같은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도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새 출발하겠다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야, 39개 정책 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경찰 활동 전반에 내재화하고 경찰 행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확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민생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 수사부서에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수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내 외부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종 범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진화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합 대응단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를 반드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온라인 전담팀을 확대하는 등 경찰의 대응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중첩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에 미비점은 없는지 재차 살펴보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한 법, 제도적 인프라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치안으로 새로운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을 비롯해 이번 정부에서 확충된 대응 기반을 토대로 해외 스캠 단지 등 초국가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 산불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재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성, 소상공인, 1인 가구의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사, 행정, 민원 전 분야에 치안 AI를 도입해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혐오, 가짜 정보 등에 엄정히 대응해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혐오 집회, 과도한 소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사회 환경에 걸맞게 집회, 시위 대응과 경력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선거인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치안을 확립하고 신속한 수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허위 정보, 2차 가해, 산업재해 등 사회 신뢰와 기본적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가안보 수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의 만성적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경찰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특별한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민 안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오늘 보고드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는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장관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를 쭉 보면서 올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쉬운 얘기부터 좀 하면 저희가 이제 올해 경찰 조직을 좀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직 인력 개편을 좀 네, 했습니다. 인력을 좀 늘렸는데 저희 이제 외사 인력, 예, 초국가 범죄에 대한 예. 또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라든가 이런 관계성 범죄 이런 데 대한 기구도 좀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선 경찰서에 그동안 정보 기능이 없었어요. 예. 정보 기능이 없었는데 안전과 민생 치안 관련한 정보 기능 이 확충을 위해서 이제 일선 서에 이 정보과를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히나 정보 부서가 없어지면서 외사 정보 수집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시골에까지 이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 외국인 밀집 지역들도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이제 범죄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 의사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경찰 인력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수사 진행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그 인력이 확충되게 된 거는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거에 그 정보과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각 기관이라든가 뭐 단체, 뭐 각 정당 이런데 이제 마치 좀 사찰을 해온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무슨 그 뭐랄까 이렇게 토착 세력들과의 뭔가 유착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또 그런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좀 우려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재현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시민들의 안전 또 민생 치안을 앞장서서 이렇게 그 미리 예방하고 그런 그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역할, 예.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장관님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 그 정보 경찰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를 법령화해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법 규정 안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 또 범죄에 관련된 그런 정보 수집 범위로 이렇게 한정해서 업무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지역 단위로 그 정보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에 있는 그런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 또 지역에 우려되는 그런 토착 세력에 대한 그런 범죄 첩보 등을 이렇게 면밀히 수집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정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좀 보완해서 정보 경찰이 그 지역 단위로 편성되니까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보 경찰에 대한 그런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예. 그러니까 그 모욕죄에 해당되면 그 피해자가 이 고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수사가 어려운데, 예. 명예훼손죄는 이 뭐 본인이나 제3자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이 범죄 아닙니까? 예, 할수 다만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하진 않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텐데 말입니다. 이 요즘 오개광고물법을 좀 엄격히 적용하면서 예. 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라든가 뭐 혐오 범죄, 이런 그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면은 있는데요. 아직도 좀 뿌리가 안 뽑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그런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허위 사실 같으면은 뭐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예. 현수막들, 뭐 중국 간첩 어쩌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셨던 분을 공격하는 뭐 이런 이 잘못된,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까지는 오개광고물법에 따라서
이 지방 정부가 전부 이거를 그 규제를 해왔는데 예. 이게 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경찰도 그 개인의 실명을 뭐 거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수사와 동시에 또 그 관련된 그 5개 광고물 등을 이제 지방 정부와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철거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장관님 말씀대로 경찰에서도 그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을 해서 그런 모욕성, 명예훼손성 이런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또 수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뭐 요즘은 이제 이 정당의 이름을 걸고 이 그 현수막을 내걸게 되면 그 지방 정부에서 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좀 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 예, 그 이런 이 정말 눈살 찌푸리고 애들 교육에도 정말 안 좋은 그런 현수막들 예, 그뭐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더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수막들에 대해서 경찰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지금 뭐 정광욱 목사 관련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도 너무 그 집회 신고 면적이 실제 참여하는 이 집회자들에 비해서 너무 넓습니다. 예, 그 시민들의 교통에 미치는 불편함, 연합 이게 그 영향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고작 뭐 한 많아도 10,000명, 적으면 뭐 몇천 명 수준의 그런 집회를 하면서 거의 수십만 명 참여하는 집회 하듯이 뭐 대형 스피커 걸어놓고 예. 온 시내가 다 떠들썩할 예. 정도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이 타인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내란 선동 내지는 뭐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뭐 아무리 그 1심 판결이 안 내왔다고 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대통령을 탄핵한 바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장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집회의 뭐랄까 규모에 맞게 잘 조절을 해서 예. 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함 내지 나아가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일을 최소화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집회가 그 특정 단체에 의해서 장기간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하는 그 집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방 정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고 집회 주최 측에도 관련 그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장기간 또 그 인원에 비해서 또 너무 많은 면적을 이렇게 도로를 점거해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경찰의 입장이고요. 그 집회 시 대응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가급적이면 최소한 이렇게 동원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경찰력은 민생 치안 쪽에 이렇게 전환을 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더라도 다른 타인의 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집회 시위 문화가 제대로 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얼마 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업무 보고 전에 묵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저 고속도로 상에서의 그 2차 사고로 좀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또 경찰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뭐 발표를 하셨는데 그 매뉴얼 개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그 사고 분석과 그리고 이제 매뉴얼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 지금 조금 분석 중이시고요. 예,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또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정 중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가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 내부적으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뉴얼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공사하고 이제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고가 난 시간이 이제 야간 시간이었었는데 도로공사의 그 사인카라든지 그 TMA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 완충 장치가 부착된 차량, 그러니까 이제 트럭을 그 사고 전방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트럭을 이렇게 배치해서 다른 차가 그 사고 현장에서 사고 그 처리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 뭐 레카차 기사 등을 이렇게 충격하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그걸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도로공사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 사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관계기관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이번엔 좀 꼼꼼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개정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저 박성주 국수본부장님 그 질문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수청 이 신설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 의회의 그 의문의 일패를 우리 저 경찰청이 그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검찰이 이 수사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 쪽에서는 끊임없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문제를 삼고 있어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검찰에 필요하다는 논거로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찰청 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 예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에서 이제 그러한 자료를 모집을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제가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조금 새겨 들을 만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추송이랄지 피의자의 자백,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자백이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자백이 있어서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마치 보안 수사권을 작동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용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좀 수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국수본 포함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총리실 산하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입장을 가급적이면 논의 틀 안에서 전달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런 질서 있는 논의에 방해되는 분위기 그걸 네.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관봉권 그 뭐 증거를 분실했던 뭐 이런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뭐 명백한 이 증거 자료를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쳐서 보냈는데, 뭐 그것을 뭐 몇 달 동안 묵히고 있다가 무혐의 결정하고 불기소하고 뭐 이런 뭐 예를 들자면 경찰이 다 지은 밥을 갖다가 그냥 마당에다 쏟아버린 뭐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참 그 얘기를 안 할 뿐인데, 그냥 오늘은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그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이 검찰 개혁과 경찰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수청 그 설계 법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고 단 이제 공소청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 보안 수사권이랄지 또 형사 소송 절차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부분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논의할 단계에 가서 네. 지금은 이제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이렇게 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발표하고 또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의에 들어가서는 경찰도 경찰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중수청 설치법에 지금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이제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경찰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중수청이 생기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또 공수청과 또 지금까지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경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제 중수청 만들어지면 중수청에는 전문 수사관들이 쭉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경찰의 경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부서하고 예. 또 수사 부서를 이제 좀 인사 이동을 주로 많이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수사의 완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법률적인 면에서 이제 수사를 지휘해가는 이 때에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그 법률 전문가들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있는 이 경우에 비교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할 방법도 경찰에서 그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벌써 이제 국수본 체제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수본 체제가 되면서 그런 그 경찰의 수사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국소본 중심의 그런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하는 직원들은 형소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수사 실무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수사 경과로 선발을 합니다. 수사 경과로 선발해서 또 수사에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사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이렇게 이제 수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그와 또 더 추가로 더 더불어서 앞으로 그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 채용도 하는데 변호사 채용과는 별개로 또 일부는 수사 경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한 직원들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저 그 경찰은 이제 직급 정년이 있다 보니까 예, 계급 정년. 계급 정년이 있다 예. 보니까 그 이 저 수사 분야에서 계속 그 전문성을 쌓아가려고 그래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일찍 그만둬야 되는 예, 정년 맞습니다. 퇴임을 해야 예. 되는 예. 그래서 그 이 저 경험이 예. 계속 쌓이질 않고 예. 이 계속 이제 이 저 새로운 인력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 예. 그리고 뭐 전문 수사직 같은 예. 뭐 직렬을 만든다든가 해서 예. 계속 이 저 수사에 이 저 뭐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 또 우리 경찰관 중에 로스쿨이나 예, 뭐 예. 이런 뭐랄까 이렇게 그 저 뭐 좀 예. 휴직을 하고 예, 로스쿨 예. 갔다 온다든가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예. 전문성을 또 쌓아나가는 예. 이 저 경찰관들도 있는데 예. 예, 그런 경우에도 다시 경찰로 예.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이 유인책을 좀 만든다든가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책임 수사관 제도라고 해서 책임 수사관을 선발해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우선 배치하고 이렇게 또 메리트 인센티브도 주어서 책임 수사관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로스쿨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 다니는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직 경찰관이 그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그게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그 제도상 그 학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휴직이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3년 차 이게 로스쿨은 3년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휴직을 못 하니까 이렇게 그 뭐 연가나 뭐 병가를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조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2년 근무를 하고 3년 차가 되면 그 할 수 없이 그냥 경찰을 나가서 이렇게 로스쿨을 졸업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혁신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력을 해서 현직 경찰관들이 3년 동안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들은 자기 돈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3년까지 이렇게 로스쿨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요청사항 한 가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답변을 직무대행님과 지금 국가수사본부장님만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국가님들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답변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는. 네, 장관님 한 가지만 추가로 경찰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 날 그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검찰 개혁의 논의의 틀은 별개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결국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경찰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그다음에 인력 예산에 대한 인프라 확충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범죄에 능력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우리 자체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이 그 경찰 수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작성된 로드맵에 대해서 성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국제범죄 협력을 누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국제치안협력국장팀 아, 예, 예. 그 지금 저 캄보디아에 우리 그러니까 코리아 오피스 전담반입니다. 예, 예. 그 만들어졌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근 뭐 라오스라든가 아니면 뭐 태국 이런 데로 이렇게 범죄 이 그 조직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지금 원래 캄보디아에서 이런 그 범죄가 빈발하기 전까지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이 많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 좀 라오스 쪽에서 있다가 네. 이제 그 캄보디아로 넘어오는 추세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얀마 라오스에서 그 이것도 어디로 가지? 이게 자꾸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그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짜여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캠 단지는 그 캄보디아 국경 위주로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놈펜과 시안누쿠빌 그리고 캄테 국경 그리고 캄라 국경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우려하신 바대로 이 단속이 강화되면은 이 옆으로 확산될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확산됐다고 하는 증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달에 국제공조 협의체를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등등까지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결성을 해서 브레이킹 체인 스톰 작전을 작년 11일 1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12월 달에 2건에서 25명 정도의 그 스캠 단지를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을 걸쳐서 태국, 베트남 등 해서 한 54명 정도를 지금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공조 작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2월쯤 지금 브레이킹 체인 2차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공조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해서 스캠 단지의 확산 방지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기 마약 수사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수사국이에요? 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국입니까? 예, 예.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큽니다. 이게 제대로 잘 잡지도 못한다.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마약 그 뭐 청정국이라는 걸 자랑해 왔는데 불과 뭐 5년 10년 사이에 그 마약 범죄자의 천국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앞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기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그 마약이 이렇게 자유롭게 유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로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저희들 국내에서의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찰이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무역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을 보면은 국경에서 밀수 이 부분이 단속이 안 된다면은 아마도 마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경찰에서 마약 수사는
이제 유통이나 아니면 투약 단계에서 단속에 나가서 이제 위로 상선을 파고드는 그런 형국인데 잘 되기 위해서는 밀수 단계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은 경찰에서 외국의 협력관을 많이 저희들은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과의 지금 동남아에서 대부분 이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의 우리 마약 협력관을 많이 파견해서 그 나라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돼야만이 마약 제조는 아니더라도 제조는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들이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동남아의 출발선상에 있는 그 밀수 사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경찰 협력관들 많이 그 나라 동남아 국가에 많이 파견하게 되면은 아마 밀수 사범도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는 메워 나가야 되는데 어떤 각오로 하고 계시냐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여건이 불비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마약을 뿌리 뽑아보겠다 뭐 이런 각오가 있는 겁니까? 네. 마약은 사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점저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경찰 수사는 이때 마약의 그 투약이나 유통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예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그 길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마약이 그 입수되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밀수돼 들어오는 거는 뭐 항만이나 공항에서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안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뭐 해경 해군이 뭐 또 육지로 올라오면 뭐 육군이 막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예, 예. 그 밀수 부분은 그렇게 막는 거는 막는 거고 경찰은 유통하고 그다음에 투약. 마약 투약하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아무리 뭐 마약이 들어와도 그 팔 데 없게 만들겠다 이 정도 각오를 좀 얘기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경찰은 마약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마약 투약 사업뿐만 아니라 유통 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밀수까지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차관님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저는 총장님 직무대행님께서 그 업무 계획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거기 안에 보니까 자치경찰제 확대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치경찰제 담당하는 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게 보면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21년부터 국가경찰 중심의 그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지방정부의 불만이 사실 좀 있고요. 그러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한편에서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거고, 그래서 새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자치경찰제의 뭐 내실화라든지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시범하고 28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조직 논리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사사법 체계 다 개정되고 또 국가경찰, 지방경찰 나눠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다 하나의 경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국민 입장에서 치안과 경찰 이런 부분이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의 그런 어떤 그 전향적인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이원화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은 이원화를 전제로 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자치경찰제는 이제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 치안 총량은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정부 국가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치안 어떤 서비스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 경찰 내부로 보면은 직원들은 조직이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국가 치안 어떤 총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한테 가장 어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내부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형이라든지 제도가 무엇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안전차관님도 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업무 많이 협조해 주시는 우리 일선의 경찰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니까 인파 관리할 때 크리스마스 때 또 연말 연시 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민 대피할 때 특히나 경찰관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주민 대피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집회가 이제 신고됐을 때 한파나 이제 폭염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그때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과 관련된 한파나 폭염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요구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11월 달에 서대문에서 유괴 미수 사건, 납치 미수 사건 있은 이후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검거율이라든지 검거하는 건수들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담당하는 국장님들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치안정보국장 김원태입니다. 지금까지 집회 시위 관리는 통상 경찰의 업무만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지방 정부에서는 경찰의 관리를 지켜보거나 보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수 인파 관리를 개념을 집회 시위 관리에도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이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사전 사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집회 시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안전의 개념을 포함시키면 행안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안부에서 안전의 개념을 집회 시위의 개념에 많이 도움 주시면 경찰이 많은 천군만마의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안전실장님? 예. 방금 어린이 약취인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 보호 대책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저희가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저희가 전체 캠페인 검거 많이 좋아졌고 대국민 인식 좋아졌는데 저희가 보호구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시스템이 사실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입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업데이트나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가 아직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와 지방정부로 경찰청이 협조를 해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정비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약취인 보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실태조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생활안전교통국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저희 이제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다만 이제 실질적인 실태 조사 부분은 지방 정부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시스템이 개통되고 나서 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1년의 시간 동안 지금 그 지방 정부에서 실제 보호구역의 위치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현재까지 약 78%, 그다음에 사실 그 노인 보호구역이 전국에 한 4천여 개 대상업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지방 정부에다 그 관련된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아마 실제 이제 지방 정부에서 그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이게 아마 이제 또 그 외주를 주어서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또 수반되는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지방 정부가 협조해서 지금 관리 그 시스템은 지난 12월 그 말일자로 해서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입력이 되고 또 그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그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자치혁신 실장님은 뭐 말씀하실 예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그 경찰청에 대한 업무 보고 순서를 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1월 2일 제가 지휘부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지방 정부가 있는 회의고 올해 지방 선거가 있는 회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부터는 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덕으로 그 당선됐다는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선거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또 선거 범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선거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돼 오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민의 의사가 금권이나 관권이나 이런 이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이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온 선거제도인 만큼 우리 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 선거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경찰청에 대한 네, 산하기관 네. 업무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찰청 업무 보고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산하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윤중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54년 설립된 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운전 면허 시험의 관리, 교통안전 기술 지원과 연구 개발, 교통 방송 운영 등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은 전국의 13개 시도 지부와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13개 TBN 교통방송을 운영 중이고 정원은 3,001명에 올해 예산은 4,558억 원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경영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향상된 B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청렴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5년도 종합청렴도 기관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국민에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19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고객의 방문이 연말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경찰청과 협력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갱신 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시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됐습니다. 2026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점을 AI로 예측하여 개선토록 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업체의 근로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교통안전과 재난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며 저희 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서는 국민이 직접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재난 방송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고 AI를 활용하여 행전을 혁신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하고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이행 등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공제회 이사장 이영상입니다. 경찰공제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경찰공제회는 경찰 공무원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 조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경찰 공무원들의 유일한 복지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납입금을 바탕으로 회원 공제 사업과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경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과 경영의 기초를 정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회원수 약 13만 5천여 명, 자산 7조 3,094억, 당기순이익 606억, 지급 여력 비율은 109.3%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5년까지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탄탄한 재무구조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복리 5%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함은 물론 투자 성과에 따른 특별 가상금을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연속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성과에 연동하는 특별 가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관련 업계에서 경찰공제회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청의 지원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익사업 효율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그리고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와 운영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경영 전반의 기반을 다져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026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략 목표는 내실 있는 경영, 철저한 위험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약 7조 1,200억, 당기순이익 125억, 지급 여력 비율 10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경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조직과 인사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직 재편과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가다듬고 정기적으로 보완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영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며 대규모 디도스 공격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자 정보보안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유해 사이트 및 악의적 접근을 통제하는 등 정보보안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신규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 사전 심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시장, 재무, 상품 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험 등급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위험 한도를 상시 관리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 체계를 통해 분기별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투자 심의 단계별로 확대하여 투자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정례화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투자 방향과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채권의 경우 국내외 시장 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식은 변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되 분산 투자와 절대 수익 추구형 주식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AI,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수익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복지학들을 위해 휴양시설 제공 목적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리조트 개축 등을 통해 자산가치 제고와 회원들의 만족도를 함께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직영사업의 경우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찰 공제에는 어려운 치안 환경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현장 경찰관들의 소중한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김규현입니다. 저희 협회는 총포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저희 협회는 총포 화약류 등에 대한 검사, 시험,
안전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기타 경찰청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인력 23명, 예산 32억 1,600여만 원으로 예산 지원 없이 회비와 검사 시험 교육 수수료 그리고 경찰력 위탁 사업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협회 운영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서 제품 검사 2만 1,000여 건, 안전 진단 800여 건, 안전 교육 4,800여 명 등을 통해 총포 하향 유동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예방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재정악화 추세 속에 누적되었던 적자로 인한 금융권 부채를 모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총포 하향유 등의 안정성 강화 지원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검사, 시험, 교육 등 핵심적이고도 기본인 업무에 집중해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전문성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험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육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안전 진단 및 위험성 평가를 정착시켜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매년 800여 개소에 달하는 총포 하향유 등 취급 시설 및 사용 장소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 지식,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성과 수용성이 높은 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유형성 평가는 발파로 인한 사고 등 위험성 여부는 물론이고 소음, 진동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협회 전문 인력의 현장 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로 위험 요인 사전 차단과 함께 국민 불안, 불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재정이 어려워서 안전기술 개발이나 연구 등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재정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난 만큼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장비와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술 개발과 연구 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 분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힘과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세션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토의는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관님 말씀을 시작으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 이제 그 운전 면허 발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 업무가 안정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제 안전과 관련한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실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보니까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이걸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 도입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제도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는 벌써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올 10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 음주 사고도 사고지만 음주 단속자들 비율을 보면은 약 한 재범률이 44%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고 결격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운전하고 싶으면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고 운행을 해라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에, 운전할 수 있다. 예, 일종의 조건부 면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 시행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의 5개 권역별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5개 권역을 지금 구축을 다 했고요. 인력도 작년에 다 필수 인력 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를 하려면 일단 이제 이동 검사 기기가 필요한데 이 기계도 지금 관리 개발을 다 맞춰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공단이 이제 법정 운영 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치가 설치가 되면은 맨 처음에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저희 공단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 관리를 하고요. 방지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공단에 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5대 권역별로 검사소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5대 권역 정도면은 일단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이제 4개 분야로 이제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그 호흡 측정기 불 수 있는 이 그 호흡 측정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불어서 음주가 일정 이상 나오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이 제어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불고 언제 누가 불었는지가 저장되는 저장 장치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불게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규격안이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이걸 이제 언론에도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와서 한번 불어보고 불리니까 이게 시동이 걸리고 술을 먹으면 안 걸리고 이걸 다 이제 체험하게끔 해놨는데 규격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강화를 해서 10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문제도 있지만 요즘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보면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도 이 종로에서도 그런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뭐 인명사고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어디죠? 중구 쪽에서도 아주 큰 사고가 있었고, 또 뭐 부천의 그 시장으로 돌진한 자동차 거기도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막는 방법, 그 나름대로 공단이 좀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그 이제 경찰청하고 지금 계속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일단 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령 운전 사고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사고 자체도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한 14% 정도 됐는데 전체 사고 중에서 14%인데 올해 벌써 21%까지 늘었고요. 사망 사고 전체의 약 30%까지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령 운전자하고 고령 보행자에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이제 그 교통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이동권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중에서 고위험군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이제 저하된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가 이제 일체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시적성 검사라는 것은 치매 환자로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 공단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그 운전 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단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올 1월 이제 하순서부터 시범 운영을 할 건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VR 기반, 그러니까 실제 도로 주행 환경하고 아주 유사한 VR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 고령 운전자가 직접 자기가 모의 주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이제 모의 주행 그 주행 컨텐츠는 총 18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뭐 돌발 그렇습니다. 변수가 많이 있다 이거죠. 네. 거기에 얼마나 잘 예. 반응하느냐를 테스트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 그걸 고령자의 경우에는 예. 운전면허가 계속 유효하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이제 그걸 고도화하는 단계고요.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적성부사 할 때 필히 2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VR 체험을 하면은 그 2시간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많이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제 자료 데이터 이제 추출하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자기가 운전을 해보고 인지 능력이 저하됨을 스스로 느끼게끔 하고 스스로 자기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객관적인 이제 점수화 내지는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고령 운전자 테스트를 해서 이제 취소할 사람은 취소하고 안 되면은 중간 이제 경계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이제 발급하는 그 제도를 지금 경찰청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유사하게 조건부 면허를 그게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그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 예를 들어 시간은 야간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간적 제약은 고속도로는 운전하지 말고 나머지는 운전하십시오.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가 주변 500m 이내만 뭐 5km 이내에서만 이제 하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간은 야간 운전 금지, 그다음에 공간은 고속도로 운행 금지. 일단 요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전 단계로 지금 VR 시스템하고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실차 기반. 그 면허 시험장에 가면 그 코스 기능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령 운전자가 직접 자기가 실차를 운전해 보는 겁니다. 그 운전을 해보는 데이터를 점수화시켜서 몇 점 이상은 불합격, 몇 점 이상은 뭐 보통, 몇 점 이상 우수. 요걸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앞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은 고령 운전자 조건 이제 조건부 면허 제도가 활성이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우리 경찰공제회 이사장님. 제가 업무 보고 서류를 쭉 보고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다른 그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잘했다, 또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또 이제 기금 운영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기금 운영 수익률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6.3%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저희들 지난해 예, 그렇습니다. 벌써 그 통계가 저희들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낸 거고요. 그 저희들 뭐 회계는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 절차를 거쳐야 돼서 잠정적인 추계가 6.3%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구조가 저희들이 총 자산이 7조 3천억 정도 되는 중에서 투자 자산이 약 한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체 투자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외에 부동산, 인프라 뭐 이쪽으로 투자하는 대체 투자의 약 한 50%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약 20%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아무래도 위험 종목이다 보니까 약 1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좀 이제 이 금리가 좀 싼데 이렇게 막혀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6.3%지만은 저희들이 일반 국민연금하고 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일반 직원들이 국민연금은 뭐 작년같이 2025년같이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20%, 25% 수익을 거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국민연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강제적으로 납입이 의무되는 거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공제에는 은행 예금 구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매년 결산을 해서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또 탈퇴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3% 정도 수익을 거둘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다.
소방공제회는 물어보니까 거기는 뭐 한 3조 정도 규모니까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근데 저희들은 예, 오늘 예. 저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다 회원이시고 그러신데요. 그렇게 그 소방에서 10%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중요한 거는 2016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흑자를 유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시중에서 17%가 하락을 했을 때 저희들은 딱 한 번 주식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6.5%를 기록했지만 2022년도 코로나 직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 코스피 하락률이 25%일 때 저희는 오히려 5%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매년 결산을 하고 투자 비중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시각적으로 조금 적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업계 최대의 어떤 그런 그 퍼센티지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왜 그 이사장님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상한 거는 임원 공석이 너무 장기 공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지금 2년 넘게 공석이고 관리이사 마찬가지고 금융이사가 아무래도 기금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금융이사도 지금 2년 한 3개월째, 2년 2개월째 공석이고 주식 투자 안 좋을 때도 다른 수익을 잘 올리셔서 이제 그 대체 투자를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대체 투자는 사업이사가 하실 텐데 사업이사는 5년 몇 개월째 공석입니다. 이게 자리에 없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너무 자신만만해서 임원을 안 두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완전 전문 분야고 또 자본 시장이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구조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부터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또 대의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했는데요. 뭐 최대한 단기간 안에 지금 다 하도록 경찰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용을 갖추면 6.3%가 아니라 소방보다 더 많이 수익률을 높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냥 뭐 한 1년 미만 공석이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서둘러 봐라 그러는데 이게 주요 이사들이에요. 관리이사, 금융이사, 사업이사면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인데 뭐 적게는 2년, 뭐 길게는 5년 공석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 같지가 않다. 이게 이 조직을 잘 진영을 갖춰서 올해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는 이제 뭐 차입금을 다 상환을 하셨다고요? 예, 작년에 다 상환했습니다. 누적 적자는 해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경영은 흑자 경영으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요. 흑자 경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연도별로는 네네. 2023년서부터 흑자가 됐고요. 누적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적자도 해소하고 흑자 경영으로 전환을 하고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외에 제가 따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은 뭐 지적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청장님 산하기관이잖아요. 예, 저희 그 총포 사제 총기 그런 사건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총포화약기술협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면밀히 살펴서 이게 사제 총기라든지 이런 총기로 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관님 기회 주시면은 한 말씀만 저 공제이사장 좀 네, 잠깐만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그 청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국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퇴직을 2년 전에 해보니까요. 제가 연금을 370만 원 정도 받고 또 다른 조그만한 직업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약 한 500만 원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일체 발급을 안 해줬습니다. 1시간씩 대기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그 경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제 나이만 해도 이렇게 바로 그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좀 없었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 이게 이제 연금 지급 연령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62세, 그 이후에는 63세 이렇게 지나가다가 2033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그러니까 퇴직하고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평균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43만 원인데요, 매월 43만 원을 쭉 가입을 하게 되면 퇴직할 때 자기가 가입한 원금의 4배입니다. 4배. 그 세제 혜택과 복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185만 원씩 30년을 퇴직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20년으로 자르면은 한 달에 229만 원, 10년으로 쪼개면은 약 369만 원을 그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찰 공무원들 가입 비율이 87%입니다. 우리 그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적극 가입하셔서 퇴직하시고 나서 그 여우 생활, 노후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차관님. 예,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이사장 한 네. 말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기본 업무가 검사 시험 교육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관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모의 총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발사체가 나간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시행 그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모의 총포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실제 실총은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의 총포는 금제품입니다. 가질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포 부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한 426건 이제 저희가 검사 의뢰를 받아서요. 그래서 해당된다고 저희가 판독을 해준 게 135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총포 여부 검사를 해서 이거는 모의총포다라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찰관서에서는 그 사람 형사입건을 하게 됩니다. 금제품을 가졌으니까요. 그럼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관을 부릅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직원들이 법정에 가서 이거는 가지면 안 되는 모의총포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차관님들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그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총포 협회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사제 총기 같은 게 등록된 게 몇 정이나 있는지 그 뭐 좀 늘고 있는 건지 총포 그러니까 총포 도검 그러니까 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실은 그 도검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포 소지자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총포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인 회원이 한 7천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총, 그다음에 그 엽총 이런 것들을 그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적네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7천 분. 이게요. 과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총기 규제가 지금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총기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2015년도에 그 공기청 영치가 됩니다. 공기청 영치가 되면서 그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공기총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새도 잡고 하는 그런 그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이제 많이 그 소지 허가가 취소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순환 수렵장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사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에서 총기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총기가 많아지고 뭐 총기로 인한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통계로서는 총포나 이런 숫자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모의 미등록 총포 불법 소지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불법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단속을 뭐 해야 추정치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소지 허가 범죄 예방 대응국장입니다. 지금 그 공기총 같은 총기류 같은 경우에는 10만 정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이런 부분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소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한 50만 정이 되는데요. 도검이 한 6만 5천, 분사기 한 40만 정, 전자충격기 3만 6천 정도, 석궁도 한 75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허가를 받은 그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공기총, 엽총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령 허가 기간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출고를 해서 하게 되고 또 총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GPS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게 위치 추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제총기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제총기가 유통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관세청하고 국정원하고 협업을 해서 사제총기 부품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국내에 조립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어떤 부품으로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의뢰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테러 의심 인물이나 투기 인물이 이런 물건을 이제 수입하거나 할 때에 관세청과 경찰 통보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제총기 이런 부분들이 그 총기 이 법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뭐 몸통, 뭐 방아쇠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 세부 부품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제총기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가 옛날에 뭐 엄청나게 많았다가 지금 사망자가 뭐 2,000명대로 줄어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잘 안 주는 것 같다.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여기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경찰청에서도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민들께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얼만큼 줄이려고 하고 있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거 여쭤보게 된 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전국에 이제 사고 많이 나는 데를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망 사고가 저희들이 통계 관리한 이래로 사실 그 13,000명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작년에 이제 사실 2,500명대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2,500명을 찍고 작년에도 지금 거의 줄지를 못한 상태에서 2,500명대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작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마이너스 7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일단은 이 교통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공단 이사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허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고령자에서 문제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하고 외행자 사고가 전체 2,50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전체 우리 전 국민 면허 소지자 대비 고령이 약 21년도에 320만 정도에서 약 11%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0만 명으로 돼서 면허 소지자 대비 그 5년 전에 11%에서 현재 16%까지 5% 증가됐는데 실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그 사망 사고가 그
21년도 대비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까지 실제 증가 속도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획기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고령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결국 면허 관리 체계를 좀 강조를 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올해 도입하려는 아까 그 VR 기반의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그 고령 운전자들이 자기의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면허가 발급이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진단 테스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최근에 그 사고 난 것들 보면 결국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나 이 부분들이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페달 로드작 그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페달 로드작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국토부에서 자관법에서 이 페달 로드작 방지 장치를 규격화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신차는 29년도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지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기존에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 장착하는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시범 운영을 그 한 140명 상대로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면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면허 반납도 기존에 지금 작년까지는 그냥 사실 인센티브를 한 10만 원 정도를 해서 그 고령자들 면허 반납을 이렇게 유도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실운전자를 입증한 상태에서 면허 반납하면은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높여가지고 실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가지고 운전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보행자입니다. 고령 보행자 사고가 지금 그 마찬가지로 엄청 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대비 봤을 때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행자 사고가 그 도 단위하고 저희들이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사망 그 고령 보행자 사고 중에 그 배 이상이 그 도 단위에서 사고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도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필요하면은 안전용품을 더 보급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는 결국은 그 노인들이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보행 신호가 좀 짧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공단이랑 협조를 해서 그 보행 신호 주기를 기존 노인들 통행이 많은 부분은 그 약 30% 정도 더 늘려가지고 통행에 있어서 안전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사망 뭐 몇 명까지 정확하게 줄이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000명대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경찰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잘 접해보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총포 그 화약 안전기술협회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활 쏴갖고 사람 맞을 뻔한 적 있고 또 뭐 도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이웃 간의 갈등 붙었을 때 막 휘두르는 경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기는 뭐 영치하고 이러니까 좀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운전을 많이 안 하는데 낮에 할 때보다 밤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 글씨 같은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래서 한 뭐 5시나 7시 때 만약에 사고율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만약에 높다면 그 저기 고령 운전자 적성 시험을 그 테스트 같은 거를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로 VR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만약에 하고 실차도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저녁에 그러니까 사고 취약 때 좀 더 운전을 하게 해서 아 내가 운전하면 이게 이제 뭐지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도 10만 원, 20만 원 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뭐 75세 이상은 지금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무료도 있지만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를 이용할 때 할인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시범 운영한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녁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나눠 갖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실 아까 그 공단 이사장이 이제 최종적인 저희들이 그 VR이라든지 실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최종 목표는 사실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경우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스템에 그 관련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반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 말씀도 그 내용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방 정부들이나 그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성 검사는 똑같습니까? 10년 이게 아니면 한 65세는 뭐 우리도 차량이 오래되면은 이거 정기 점검을 더 자주 받아야 되죠. 다 저 연령대별로 저 다릅니다. 65세까지는 10년에 한 번이고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75세가 넘으면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 문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면허 그 반납 인센티브 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이제 쭉 한번 제가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전국에 한 140여 개소 여기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저 면허 시험장에 와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 반납하겠습니다. 그럼 반납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상품권을 바로 주는 소위 말해 원스톱 제재로 돼 있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4개 뭐 한 자리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서 할 수 있으면은 표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와서 면허 그 자치단체하고만 협조가 되면 되거든요. 원스톱으로 와서 해보니까 나 면허 반납 해야겠다 하면 여기서 바로 인센티브 상품권을 현장에서 준다든지 그런 자치단체가 지금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반납하면은 인센티브 준다는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자치단체 사무실로 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경찰청에서 교통국장님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교통 사망 사고를 이제 줄이려는 가장 그 주된 목표로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령 운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령 보행자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은 고령 보행자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을 1.5배로 키워서 시인성을 좀 좋게 만드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행 신호 같으면은 기존에 1m/s 그러니까 1초에 1m 진행하는 걸로 해서 보행 신호를 줬거든요. 그걸 0.7로 줄였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보행 신호가 끝난 뒤에도 차가 바로 출발을 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2초간 여유 시간을 또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지금 보호구역이 지금 보호구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하고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진행이 돼서 작년에 지금 그 어린이 사망자가 10대 숫자입니다. 13명인가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개소수 중에 지금 50%가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8%밖에 안 돼 있습니다. 8%밖에. 물론 이제 그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리 주체가 학교나 교육기관, 유치원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 가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관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그러면 시장은 관리 주체가 애매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많지만 너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의 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너무 차이가 지금 난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사망 사고의 가장 주안점이 고령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좀 자치단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것도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이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이게 특히 시군구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이모선 의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주변을 아예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것들을 지금 입법에서 의원 입법 지금 발의 중에 있고 그거 나중에 좀 그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님 말씀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총파역법 시행령 그 6조 2사에 따르면요, 그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국궁이나 양궁 이거는 이제 총파역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뭐 총의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방아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한 차관님 말씀 중에 제가 7만이라고 보고 드렸던 거는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건 전체 회원 수고요. 저는 여기 협회 이사장이라 회비 낸 회원이 7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 도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을 세우지 않은 도검도 이 저 등록 대상입니까? 저희 협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진 않은데요. 저도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총포 화약만 하고 이제 날을 세운 것, 네.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예정돼 있는 시간이 다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찰청과 또 소속 기관 업무 보고를 쭉 받았는데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범죄로부터의 국민 생명을 또 이 일상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찰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